조용한 법정은 알 수 없는 기운이 가득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증인석에 서 있는 12세 소년에게 쏠려져 있었는데 소년은 아주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판 전체에 초점이 되어 사람들은 그의 증언을 어머니가 숨지게 된 사실에 대한 아주 강력한 증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석에 서 있던 그의 아버지도 빤히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미국 오하이오주 리치랜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존 보일은 그곳에서 꽤 유명한 의사였는데요. 13명의 주민 중 거의 한 명이 존의 환자였습니다. 존은 아내 노린 보일과 결혼하여 20년 이상의 세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노린은 사교적이고 성격도 아주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들 부부에게는 친아들 콜리어와 입양한 딸 엘리자베스, 이렇게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존은 의사로서 항상 친절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재정적으로 아주 안전하고 행복하며 아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존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존의 성격은 까탈스럽고 종종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곤 했는데요. 콜리어는 아버지의 이상하고 변덕스러운 성격에 그를 아주 무서워했습니다. 어느 날 콜리어가 거실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존이 갑자기 다가와서 그에게 화를 내며 그의 카트리지를 모두 부숴 아들의 얼굴에 던지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멍청하고 뚱뚱하다는 모욕은 콜리어의 어린 시절 내내 들어왔으며 심지어 그 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존은 가족에게 무례하게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과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노리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늘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완전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모르는 척 하였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존은 자기 행동을 자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아이들에게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셀이라는 여자를 집으로 데려가 콜리어에게 그녀가 본인의 친구라고 하며 콜리어의 앞에서 포옹하며 키스까지 하였습니다. 묘한 분위기의 콜리어는 두 사람의 관계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손에 반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머니 노린 거였습니다. 콜리어는 고민 끝에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어머니에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I said, Mom, please sit down. There's something I have to tell you. I think Daddy has a girlfriend. 바람 피우는 거로도 부족해 아이들 앞에서 다른 여자와 같이 있다니 자녀를 우선순위로 생각해온 노리는 1989년 11월 17일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당시 존은 온 가족과 펜실베니아의 이리라는 마을로 이사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그는 이리의 한 주택을 계약하였습니다. 새로 구입한 집은 그 당시 그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약 3시간 운전하여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노린에게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좋아진 것 같았는데요. 남편과 화해하여 다시 잘 살기를 원했던 노린은 한 달 후 본인이 참변을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1990년 1월 1일 새해 첫날 노리는 친구와 점심 약속을 잡았는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아무리 노린에게 연락해도 연락이 안 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노린의 집으로 가 그녀를 찾았지만 그녀의 가족도 역시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가족에게 전날 밤 이상한 소음을 들은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콜리어와 그의 할머니는 노린과 그녀의 남편이 전날 밤 크게 싸우는 걸 들었다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존은 노린이 그와 말다툼을 하고 홧김에 집을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노린의 친구들에게도 신문했는데 그들은 전부 노린이 절대 아이들을 두고 늦은 밤에 혼자 집을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옆집 이웃도 전날 밤 0시부터 4시 사이에 깨어 있었는데 노린이 집 떠나는 걸 목격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아내를 때린 적이 없고 그의 어머니도 아들과 며느리는 그냥 말다툼한 거라며 그냥 흔한 부부싸움이며 3년 전에 노린이 남편과 말다툼하여 가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튿날에 기가 있었다며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가족과 이웃을 신문하고 절차에 따라 노린의 자택을 수색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지만 노린에 대한 소식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처음 그들의 이웃은 노린이 홧김에 집을 떠난 거라며 좀 있으면 돌아올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계속 나타나지 않자 끔찍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존이 어떤 여자친구를 위해 노린을 해치고 그녀가 가출한 거로 위장한 거로 추측하였습니다. 노린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지만 경찰 수사는 점차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의문점이 없고 유용한 증언도 없었으며 노린의 실종은 그냥 가출한 거로 보여 경찰은 더 이상 수사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콜리어의 전화 한 통으로 경찰은 다시 수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이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을 때 콜리어가 몰래 경찰과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그는 분명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 같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와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를 포함한 아버지의 가족들은 콜리어가 경찰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경찰이 학교로 가 그를 찾는 것도 금지하였습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콜리어는 아버지와 가족들의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큰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본인이 목격한 걸 말하지 않으면 다음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콜리어는 학교를 통해 경찰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콜리어는 사건 당일 밤 잠자다 아주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났는데 복도에서 아버지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그의 문 앞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콜리어는 바로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었는데요. 그는 아버지가 그의 방문을 열고 몸튼 사이로 자기를 오랫동안 바라보는 걸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겁먹은 콜리어는 바로 아버지와 대면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존은 아무 일 없듯이 여느 때와 같이 식탁에 앉아 식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린은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그때 콜리어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엄마는 어디 계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존은 그에게 엄마는 여행 갔어 라고 답하였는데요. 겁먹은 콜리어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And so I went downstairs and I said, "Where's my mother?" to my father. And he said, "Well, Mommy took a little vacation, Collier." And then I didn't know what to say. I just panicked. And so I said, and he said, "She'll be back in a few days." And then she just left. 1990년에는 휴대폰이 대중화되지 않아 콜리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는 게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통화 목록을 뒤져 어머니의 친구들에게 한 명씩 전화를 걸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그와 여동생을 버리고 갑자기 사라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도 어머니의 한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콜리어의 말을 단서로 존의 인간관계를 중점으로 조사하여 그의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부부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추측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존은 노린이 사라진 1월 1일에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집을 떠나 새로 구입한 집으로 가 정리하였습니다. 그는 또 몇 주 동안 거의 매일 두 집 사이를 오갔었는데요. 아내가 실종되었는데 찾기는커녕 새 집의 인테리어가 과연 그렇게 급했을까요? 그리고 콜리어의 말에 따르면 존은 새 집에서 돌아온 후 계속 팔과 어깨가 아프다며 콜리어에게 약을 발라달라고 했었습니다. 존의 여러 이상한 행동에 경찰은 새로 구입한 집이 노린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존의 내연녀 쉐리를 통해서도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거로 생각했지만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때 12살의 콜리어가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어느 날 콜리어는 아버지와 외출하여 주유소를 들렀을 때 아버지가 잠깐 자리 비운 틈을 타 그는 조수석 앞 글러브 박스에서 사진 2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은 존과 그의 새 여자친구 쉐리가 새 집 안쪽과 외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경찰에게 사진의 존재를 알려주고 이에 경찰은 그 집을 판매한 중개인을 찾아내 그 사람을 통해 아주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의 계약서에 존의 이름 외에 쉐리의 이름도 있었는데요. 부동산 중개인은 존이 집을 구매하러 갔을 때 한 여자도 같이 있었는데 젊고 임신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노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점은 주택계약 당시 존은 집주인이 언급한 금액대로 흔쾌히 바로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그는 또 새 집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건지 집주인에게 1월 1일 전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그 단서에 따라 또 다른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노린이 사라지기 3일 전인 12월 29일에 존은 지역 슈퍼에서 휴대용 드릴을 빌렸었습니다. 그리고 1월 4일과 1월 8일에 또 실내 외용 카펫을 여러 개 구입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또 존이 지하실 바닥이 뚫을 수 있는지 등의 몇 가지 이상한 질문을 했었다고 하였습니다. 휴대용 드릴과 다른 도시의 새집 그리고 실종된 아내 이러한 단서를 보여주며 진실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1월 25일 경찰은 드디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존의 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지하실에서 존이 구입한 실내 외카펫을 발견하였는데 노출된 바닥은 최근에 회색 페인트로 다시 칠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있는 선반은 모두 같은 쪽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선반을 제거하고 카펫을 드러내자 아직 덜 마른 시멘트가 나타났습니다. 삽으로 몇 번 파다 보니 코를 찌르는 썩은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계속 파괴되자 알몸인 부패가 심한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고 목에는 고가의 롤렉스 시계가 있었습니다. 시계의 뒷면에는 노린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고 시계는 12월 30일에 멈췄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치아를 통해 피해자가 노린이란 걸 확인하였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에 따르면 노린은 둔기로 머리를 맞은 지 질식으로 숨지게 된 겁니다. 존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존의 집 전체와 그의 승용차를 수색했지만 노린을 옮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린의 머리를 감싼 비닐봉지에서도 식별할 수 있는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맨스필드의 한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사유지에서 콘크리트 블럭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토지의 소유자는 존의 사업 파트너이자 쉐리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존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나타난 걸 목격한 사람도 있어 경찰은 그곳에 콘크리트 조작을 실험실로 가져가 존의 새집 지하실에 있는 콘크리트와 비교했습니다. 최종 확인 결과 두 곳의 콘크리트는 같은 건물 구조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확보된 단서로 사건 과정을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이 계속하여 바람을 피워 참다 못한 노린은 어느 날 존에게 이혼하자고 하며 두 자녀의 양육권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당시 존은 자신의 아이를 뵌 젊고 아름다운 새 여자친구와 사귀는 중이었는데요. 그는 새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싶었지만 두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하기는 싫어 노린을 해치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저택을 구매하여 숨진 노린을 숨기고 새 여자친구와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해치는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본인의 어머니께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하고 1989년 12월 31일 밤에 열띤 논쟁 끝에 존은 미리 준비한 도구로 노린을 기절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비닐봉지로 노린의 머리를 감싸 그녀를 숨지게 하였습니다. 모든 걸 마친 존은 방수포로 그녀를 싸서 승용차에 실었는데요. 그리고 아들의 방으로 들어가 그가 확실히 자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다시 본인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존은 숨진 아내를 새로 구입한 집으로 데려가 휴대용 드릴로 지하실의 바닥에 구덩이를 파 노린을 매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닥 위에 카펫을 깔고 파낸 콘크리트를 여자친구 삼촌이 소지한 땅으로 운반하여 버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가장 중요한 범행 도구를 찾지 못했으며 존이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콜리어의 증언이 가장 중요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의 가족들은 그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그가 법정에 서는 걸 거부하였습니다. 어린 콜리어는 본인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고 아버지의 악행은 결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90년 6월 4일 존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특급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콜리어는 법정의 증인석에서 아버지의 불륜에 대해 증명하며 범행 당일 밤에 들었던 모든 걸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존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존은 20년 동안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존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결백하다며 콜리어가 검찰에 속아 거짓 증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건 존의 형이 나서 노린이 1월 2일 밤에 그에게 전화한 적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지하실에 바닥에 묻힌 사람이 노린이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그는 법정에서 증언하려고 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감옥에 갇힌 존은 여전히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피해자에 대해 부검할 때 의문점이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그녀의 눈색과 키, 몸무게는 노린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담낭이 없었는데 노린의 담낭은 제거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 노린은 맹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여자의 맹장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경찰이 여성의 신원을 잘못 확인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녀는 노린이 아니고 본인은 누구도 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I did not kill Noreen. I never harmed her at all. 그리고 콜리어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숨지겠다는 점을 확실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도 검사 과정의 의문점을 확인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러다 그가 16세가 되었을 때 DNA 기술이 발전해 사법 업무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그는 지하실에서 발견된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 노린인지를 재확인 요청하였습니다. 노린은 다시 발굴되어 DNA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전의 점검 과정에서 약간의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피해자는 확실히 노린이었습니다. 사건은 드디어 끝나게 되었습니다. 망자는 부활할 수 없고 산 사람은 계속 살아야 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콜리어와 그의 여동생 엘리자베스는 위탁보호시설에 맡겨졌습니다. 콜리어가 직접 아버지를 감옥으로 보내 아버지의 가족은 그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콜리어 어머니의 가족도 그를 보면 노린을 해친 그의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 그와 다시 만나는 걸 거부하였습니다. 콜리어에 대해 그의 어머니는 참변을 당했고 아버지는 종신형을 선고받아 동시에 부모를 잃게 되고 또 그를 돌봐줄 친척이 아무도 없어 위탁보호시설에 갇혀 미래의 생활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 시기가 아마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들이었습니다. I'm a kid sitting in foster care. I wrapped up this like whirlwind of a case in my hometown. Like I remember sitting in the bedroom and just kind of like in this really dark place. It's like at like 12 years old, like what is my life going to look like? I have no family. I've lost my mother and my father. My family, nobody wants anything to do with me, right? 다행히 콜리어는 새로운 가족에게 입양되어 양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그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돼 점차 불행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존이 그에게 안겨준 고통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존은 몇 달에 한 번씩 감옥에서 콜리어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노린을 해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며 콜리어가 거짓 증언을 했다고 그를 비난하고 또 아주 악독한 언어로 콜리어의 인격을 비하했으며 콜리어에게 다시 증언하여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달라고 하였습니다. Over that 25 years, my father did everything he could in his power to have me rescind my testimony, to help him get out, anything that this man could do to manipulate me. 2017년 존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콜리어는 어머니의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기로 계획하며 아버지와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보여주기로 하였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부분에 콜리어는 존을 만나러 감옥으로 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고 현재 그는 아버지가 왜 어머니를 해쳤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존은 여전하여 콜리어는 결국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존은 2010년에 가석방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해 현재도 감옥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리고 콜리어와 여동생은 따로 입양된 이후로 다시는 만나지 못해 콜리어는 여동생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또 존과 그의 내연녀의 아이도 다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콜리어는 영화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종종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 그리고 기타 플랫폼에 영상을 올려 본인의 이야기를 하며 범죄를 경험한 자의 관점에서 현재 인기 있는 사례를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항상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슬픔을 버틸 수 있기를 도와줬습니다. 행복한 어린 시절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콜리어 이야기는 극단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억압적이고 고통스러운 가족 환경에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서 콜리어의 경험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I'm here to say biography is not destiny. You can be both the author and the audience of your life. Thank you.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